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민법 계약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실전 연습이다. 문제를 풀어본다. 지금 처음 봐야 되는 쟁점은 이제 위임 계약입니다. 위임 계약. 위임 계약에 대해 있어서 자, 갑은 자신의 사물을 위탁을 하고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위임은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물을 처리해 달라고 위탁해서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을은 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즉 위임계약 체결할 때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수임인의 권리요. 수임인의 권리. 자, 비, 필, 그죠? 보수 청구권, 비용 청구권, 필요비, 그 다음에 이자, 상환 청구권, 보비, 필, 이자, 그 다음에 채무, 대, 변제와 담보, 제공 청구권이요. 이 무슨 말이죠? 채무, 대, 변제.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자, 위임인에게 자기의 가름해서 나 대신에 나를 가름해서 변제하게 할 수 있고요. 자, 그게 바로 채무 대변제입니다. 그다음에 담보 제공 청구권. 즉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는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비용 성급 청구권과 대변제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하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다시 보수 청구권부터요. 686조 이제 1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의 위임 계약은요. 무상,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편무, 낙성 계약으로 분류된다. 즉 수임인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무상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유상이고요. 그럼 686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그 다음에 거래 관행상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유상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 수임인은 자, 그리고요. 수임인이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은 경우가 아니고 과거형이 아니죠? 네. 앞으로 받게 되면, 받으려고 한다면, 자, 위임 사무를 완료해야겠죠? 그래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자, 686조 2항이죠? 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위임이 종료될 수 있다. 근데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다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86조 제3항 문제입니다. 제3항 그대로 가져올게요. 686조 제3항. 그래서 686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외워볼게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무상이 원칙이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사회통념 거래 관행상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죠? 보수 지급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뭘로 추정된다? 유상성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요. 사회통념 거래 관행상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죠? 뭐뭐 된다?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유상성이 추정된다.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유상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요 부분이요. 그 다음, 자, 2항 수의민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뭐다?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자, 이 부분이요.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의민이 다시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당연히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의민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이 부분이죠. 수의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자, 수의민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이 부분 또 지워지고요. 자, 수의민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어떤 경우? 무슨 일이 발생됐죠? 수의민이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 이런 경우죠. 그러면 수의민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686조에 대한 내용이고 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비용 성급 청구권. 위임 사무 처리의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의민의 청구에 의해 이를 선급해야 한다. 수의민 청구하면 선급 미리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필요비와 그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 청구권이요. 뭡니까? 누가? 수의민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자,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자,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를 지출한 때 위임인에 대해서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 대변제와 담보 제공 청구권이요. 자, 이거 그대로 조문 갖고 올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수의민의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 수의민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그죠? 그때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외워야겠죠? 채무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임인에게 수임인, 즉 자기에게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언제? 이 부분, 자, 가로에 들어갈 말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위임인에게 자기에게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 이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 성급 청구권, 그 다음에 대변제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이 부분 암기돼야겠죠? 그래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 대변제 청구권이요. 언제 하는 거죠? 수의민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그때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위임인 너 채무잖아, 그죠?
너 채무기 때문에 나를 가름해서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근데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내가 채무를 대신 변제할 테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다시 외워볼게요. 이 부분 이제 지워집니다. 이 부분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워지고요. 자,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암기한 내용을 적어 넣어야 돼요. 실전이기 때문에. 자, 채무대변제 담보제공 청구권 이제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 그럼 채무대변제 누구 채무라 그랬죠? 위임인의 채무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 위임인에게 자기의 가름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언제라 그랬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때죠. 자, 그리고요.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비용 성급 청구권과 대변제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자, 수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때는 위임인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임인의 책임은요, 소위 자기 과실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자기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이거죠. 자, 손해배상 책임, 위임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까지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수임인의 권리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쟁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지문에서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이미 나왔다. 2016년인가요?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결합, 합치에 의해 성립하죠. 그런데 민법은 그 외에도 지금 청약과 승낙의 결합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의사실현과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 뭘 써야 되죠? 교차 청약에 의한 그 계약의 성립을 적어줘야 된다. 의사실현 우리가 예금할 때 그죠? 대표적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즉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따라서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에 어떤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의사실현에 따른 계약의 성립이다 이거죠. 자, 성립 시기는요. 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이 되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은 때 성립되는 것이지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요 판례죠. 예금계약에 있어서 예금계약. 자,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 언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금계약을 들 수 있다. 그다음에 교차청약에 따른 계약의 성립은요. 교차청약. 청약 자체가 서로 크로스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좀 적어봅시다. 교차청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청약 자체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죠. 즉 다시 말하면 각 당사자가 우연히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계약의 성립 시기는요. 성립 언제 이루어진다? 양 청약이 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동시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이후에 도달한 거죠. 후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 있어서 요런 사례 하나 가져와 볼까요? 자, 조금 더 이해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고 칠게요. 자, X는 통신 판매업자 Y에게 자, Y의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121번의 상품 값을 주문하는 내용의 엽서를 보냈다. 근데 Y는 엽서의 숫자를 잘못 읽고 121이 아니라 112번 상품을 을에게 발송했다 이거죠. 발송했다. 그런데 X는 이 112번 그 상품 그 을의 설명서를 읽고는 2주일 동안 매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2주일 동안 매일 을을 복용한 경우 이때 X는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자 이거 볼게요. X는 Y에게 121번의 상품의 청약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게 바로 엽서를 보냈죠. 이게 청약이라 봤을 때 Y는 엽서의 숫자를 잘못 보고 112번의 물건으로 잘못 보냈다. 자, 그런데 X는 이 을의 설명서를 읽고 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2주일 동안 을을 복용하였다면 이러한 Y의 뭡니까? 사용수익 처분행위 사용수익 행위로부터 의사실현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승낙의 효과의사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가 실현된다. 즉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즉 계약 성립이 체결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명백한 의사표시는 없는데 일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실만 인정이 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532조예요. 532조. 그래서 이 취지 자체는 거래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청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요 쟁점 하나랑요. 그 다음에 해제권에 대한 소멸사유. 해제권에 의한 소멸사유 일반적으로 해제권 행사, 해제 전 이행의 제공이라든가 변제의 수령,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다음에 시효가 소멸된 경우, 그 다음에 해제권 자체가 실효된 경우, 그 다음에 해제권 포기 등이 일반적 소멸 원인에 의해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 전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한 경우요. 이때 해제권이 소멸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해제권 행사 전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한 경우. 즉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누가?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좋든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하게 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해제권의 포기요. 포기. 이 관련된 판례 하나. 자, 두 번째 해제권의 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판례 하나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상가 분양 계약에 있어서 약정행 해제 사유의 발생에 의해 계약 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약정 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위 분양 계약을 이행할 의사로 그 전에 발생한 약정 해제 사유에 의해서 갖게 된 해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위 해제권을 그대로 유보하기로 하였거나 새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해제 통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입니다. 왜? 해제권 이미 포기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해제권의 포기요. 요 사례 잘 기억합니다. 요 판례. 그래서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에 따라 계약 해제권을 갖게 된 후에도 계약 해제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잔대금도 받고 연체료까지 지급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뜻을 통고한 경우라면 해제권을 포기했다고 본다. 우리 판례 입장. 그 다음에 해제권에 대한 실효요. 해제권에 대한 실효. 자, 즉 이거는 이제 신의 성실에 따라 권리의 행사는 신이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해제권을 갖는 자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이르렀다면 이거는 실효 원칙이 허용된다. 실효 원칙에 따라서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세 번째, 요 관련된 판례도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다시 한번 판례. 우리 기억해야 되는 판례죠. 자,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는 신의에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해제권을 갖는 자가 요 부분이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에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된 때 이거죠? 이때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 통으로 한번 날려볼게요. 최대한 얼만큼 우리가 판례 입장을 잘 기억해야 되는지. 해제권도 권리 행사로서 신이 성실에 조차야 한다. 그래야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려면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 해제권을 갖는 자가 그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아니하여서 그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가질 만한 정당한 사유에 이르러서 여기까지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 이때는 무슨 원칙? 실효의 원칙에 따라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갖고 올게요. 해제권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자, 상대방으로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렀다.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 원칙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면 자,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해제권 행사 기간의 경과입니다. 당연히 해제권 행사 기간과 관련해서 특약 또는 법률에 행사 기간이 정해진다면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소멸됩니다. 근데 행사 기간이 정함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리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계약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면 당연히 법정 해제권도 소멸되겠죠. 중요한 거는 해제권의 이 특수한 소멸 원인이다. 특수한 소멸 원인이요. 자, 좀 내려갈게요.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 자, 첫 번째, 해제권 행사의 존속 기간의 경과. 두 번째,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 최고에 의한 소멸. 세 번째, 목적물의 훼손이나 반환 불능이 된 경우. 네 번째, 목적물의 가공 또는 개조. 그래서 물건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종류로 변경된 경우. 그다음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서 소멸된 경우. 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죠. 이때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경우, 이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된다. 왜? 그 불가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제권 행사의 존속 기간의 경과입니다. 즉 해제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존속 기간 도가로 해제권 소멸하게 되고요. 두 번째, 최고에 의한 소멸 5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해제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존속 기간이 없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되게 된다. 근데 이러한 경우 기존의 해제권만 소멸되는 것이지. 자, 중요한 이거죠. 이 경우 기존의 해제권만 소멸할 뿐. 그 후 새로운 사유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더 최고에 의한 소멸이요. 존속 기간이 이제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행사 여부를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해제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 경우 뭐만 해제된다? 해제권만 뭐만 소멸하는 건다? 기존의 해제권만 소멸할 뿐이지 그 후 새로운 사유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하면 이를 행사하는 거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이요. 뒷부분 외워야 됩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 기간 내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 자, 소멸하는 것은 기존의 해제권만 소멸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유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하면 이를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해제권만 소멸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적물의 훼손 또는 반환 자체가 불능이 된 경우, 이거는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즉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이때 해제권 소멸한다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로.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공 또는 개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해제권자에 의해서 목적물이 가공되거나 개조되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해제권 자체는 소멸된다. 그 다음에 목적물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한 소멸.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다. 그러면은 계약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그 전원에 대해서 하는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하게 된다. 왜? 해제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법정해제 합의해제 2014년도에 이미 기출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약술해라. 그래서 계약에 대한 해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적고요. 법정의 그 계약의 해제는 이러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따라 계약이 해제, 즉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다. 정확하게 써야겠죠? 계약의 해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무슨 행위? 단독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해제권은 법정 해제와 합의 해제가 있다. 즉 법정 해제권에 의한 해제, 즉 무슨 행위? 주로 채무 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권과 뭐가 있다? 약정 해제권, 합의 해제권, 즉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계약, 즉 소멸시켜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게 합의 해제예요. 새로운 계약. 효과상의 차이입니다. 원칙, 법으로 정하고 있는 해제권. 주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죠. 그래서 원칙은 민법 제543조에 의해서 법정 해제권과 그 발생 원인과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 해제는요.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은 합의 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 지급의 유무요. 548조 2항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자 지급.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무슨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때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548조 2항. 근데 이러한 548조 2항의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손해배상 의무는요. 551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한다. 즉 법정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이 가능해요. 근데 합의 해제는요? 합의 해제 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채권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당연히 등기나 인도 없더라도 기존의 매도인에게 복귀된다고 보죠.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물건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으로 본다. 판례 입장? 맞죠. 판례 입장.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48조 1항 단서의 규정이죠. 이 548조 1항 단서는 합의 해제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부담 문제. 그죠? 위험부담 사례. 갑은요. 자, 이 문제요. 을에게 갑소유 주택을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위 계약 체결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되었다. 대표적인 예, 대표적인 자, 위험 부담 케이스죠. 계약 체결 이후입니다. 예, 계약 체결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후발적 불능, 화재, 즉 화재로 인한 주택의 소실. 예, 이때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의 태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매수인,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매수 대금을 가볍게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부요. 그래서 위험 부담에 대해서 자 문제 제기죠. 그대로 목차를 따오면 자 어떻게 써야 되냐? 쟁점을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 키워드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으로 계약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위험,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불이익을 말하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래서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 자 이때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의 경우 우리 민법의 원칙, 민법의 태도는 무슨 부담주의? 채권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위험 부담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개념에서 나오죠. 유효하게 성립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어 소멸하게 된 경우 이때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자,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예요. 위험 부담에 대한 규정 자체는 임의 규정이다. 즉 당사자가 특약으로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자 원칙이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 성립 요건 쌍무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후발적 불능이어야 된다. 즉 쌍무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후발적 불능, 즉 사실상 거래 관념상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귀책 사유는 없어야 된다. 이게 바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대한 성립 요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 효과예요. 자, 채무자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전부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은 쌍방 귀책 사유 없이 전부 불능이 되었다면 이때 채무자는요. 자기 채무를 면하지만 동시에 이와 의존 관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무도 소멸된 적. 이게 바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소멸함으로 그죠? 채권자의 반대 급부에 대한 이행 청구. 누가 하는 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그죠? 반대 급부에 대한 이행 청구. 반대 급부로 이행하라는 이행 청구는 할 수 있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미 자 반대 급부로 받은 이익이 있다면 이건 무슨 이익이죠? 부당 이득이 되어서 이거는 부당 이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반환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바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자의 채무가 전부 불능된 경우. 그런데 자, 민법상 규정은 없지만 자, 효과에 있어서 자, 일부 불능인 경우, 즉 일방의 급부가 자, 귀책 사유는 없는데 귀책 사유 없이 자, 일부만 불능이 됐다면
이런 경우는 민법 규정은 없어요. 그때 통설은 자, 통설 입장. 통설은 뭐라 그러죠? 자, 쌍무계약상의 그 결련성을 근거로 해서 채무자는 불능이 생긴 범위에서만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불능이 된 부분에 비례해서 반대 급부에 대한 채권이 감축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통설 입장이에요. 그 다음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도 민법상의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다. 하지만 자, 우리 통설은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자, 대상 청구 인정한다. 즉 채무자가 그의 급부 불능을 원인으로 이에 가름하여 대상물 또는 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때는 채권자는 위험 부담의 법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채권자가 대상물을 받고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예외적으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누구의?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때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거예요. 자, 요건은 자, 개념에서 도출시킬 수 있다.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 즉 채권자의 귀책 사유란 즉 채권자의 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회피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를 채권자 과실로 저지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수령지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 채권자 지체로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이때는 채무자의 자, 수령지체를 만들어야 되죠. 즉 채무자의 현실 제공,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효과,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 즉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그러면 자,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를 면하지만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반대 급부 청구권 이거는 살아있는 거죠.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채권자는요. 채권자의 반대급부는 채권자 본래의 쌍무계약에서 부담했던 자신의 채무를 말한다. 그래서 목적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본래 쌍무계약에서 부담했던 자신의 채무다. 여기서의 말하는 반대급부라는 것은 본래 쌍무계약에서 부담했던 채권자 자신의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채무자의 이익상환 의무. 자, 채무자가 그래도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 자, 사안에서 다시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에서 쌍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으로 보여진다. 자, 계약 체결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즉 이때 쌍방 당사자 귀책 사유가 없죠. 네. 그로 인한 이행불능, 즉 후발적 불능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은 갑소유 주택의 소실로 주택 인도 의무를 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갑은 을에게 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 청구할 수 없죠. 매매대금의 지급, 당연히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라고 청구하지 못하죠. 그리고 을 또한 매매대금 자급 지급 채무를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이때 을이 계약 체결 이후에 갑소유 주택 소실 전 가령 뭐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혹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혹은 갑소유 주택 소실 후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떠한 돈이 지급됐다면 을은 뭘 청구할 수 있죠? 갑에 대해서 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요. 그래서 이 부분. 자,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로 받은 이익. 그래서 계약 체결 후 주택 소실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혹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돈 혹은 설령 갑소유 주택 소실 후에 모르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런 것들은 채무자가 반대급부로서 받은 이익으로 볼 수 있어서 이거는 부당이득의 성질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 계약금 명목에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되는 쟁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지금 사례를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라 암기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고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면서 또 직접 종이에 써보고 손이 아프면 그냥 타자도 쳐보고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열심히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자, 수고하셨습니다.